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은 프랑스 스당의 숙소입니다. 지금 이제 전 숙소들보다 더 넓어졌거든요. 저기 2층도 있고 해서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탐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이 프랑스 침공 납치 작전인데 이제 앞으로 이 납치 작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아르덴 숲을 고속으로 돌파해서 대서양까지 밀고 들어간다,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도 되게 중요한 그런 탐구적 주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독일 장군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기갑부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인츠 구데리안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동부전선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발터 모델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르덴 숲을 고속으로 돌파해서 프랑스의 의표를 찌른다, 이 아이디어는요 에리히 폰 마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장군 머릿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마인슈타인이 히틀러의 50번째 생일이던 1939년 4월 20일에 독일 민족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는 적대적인 세계를 경계하면서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고, 나중에 이제 독소전쟁 당시에 이 크림반도 전역에서 이제 독일군들이 학살을 너무 많이 저지르니까 이 어떤 독일군 대위가 이제 마인슈타인한테 이런 거를 조금 막아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마인슈타인이 방금 본 것은 있고 붉은 군대와의 싸움에 집중하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 마인슈타인이 도덕적으로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지만, 일단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나중에 독소전쟁 당시에 이 3차 하리코프 공방전을 승리로 이끌고 쿠르스크 전투에서 어떤 그런, 물론 독일군이 지기는 졌지만 그 남부 쪽 전선에서 그나마 선전을 좀 하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마인슈타인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이 프랑스 침공, 이 아르덴 숲을 돌파한다는 이 작전이 진짜 이 마인슈타인의 제일 큰 군사적 전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전차를 연합국 측이나 추축국 측이나 보병의 지원용으로 인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차 부대가 단독적으로 어떤 숲을 돌파해서 전속력으로 밀고 들어간다, 이런 계획은 이미 독일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인슈타인은 어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의 전쟁은 이 전차가 전격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마인슈타인이었기 때문에 이 납치 작전이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채택이 되었고요, 독일군의 주요 작전으로. 여기서 또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히틀러랑 마인슈타인 이 두 사람 전부 다 비슷한 시점에 이 납치 작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히틀러는 독일의 장군들이 자꾸 1차 대전식의 어떤 그런 진격 방향으로 자꾸 작전 계획을 계속 올리니까 한번 스당 쪽으로 진격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그런 좀 제안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연합군이 꼼짝도 못할 것이다, 진짜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한번 그쪽으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히틀러가 꺼낸 거였다면은, 이 마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차 부대가 고속으로 돌파해서 어떤 그런 전격전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납치 작전이기 때문에 마인슈타인은 좀 그런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벨기에 좌우어 강을 건널 수 있는 교량 위에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5시 35분에 독일군이 룩셈부르크를 침략했는데요. 그리고 3시간 만인 8시 45분에 이곳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 개의 오토바이 보병 중대와 3대의 정찰 장갑차가 말이죠. 그 부대가 최선으로 여기까지 접근을 하였는데요. 독일군의 진격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연합국 측은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곳 교량을 파괴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어떻게든 건너려고 말씀드렸던 3대의 정찰 장갑차 등이 이곳 위에 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연합군은 공격을 하였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독일군의 진격이 잠시 여기에서 주춤하였지만 5분 뒤에 1보병 연대장인 헤르만 발크 중령이 이곳에 와서 공격하는 쪽인 독일군도 100명, 방어자도 100명, 그래가지고 해볼만 하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 된다라는 헤르만 발크 중령의 공격하라, 이런 결정을 이끌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독일군의 너무 지나친 어떤 공격성에 아연실색한 벨기에군은 철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또 그 작은 황새들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1940년 5월 10일 새벽 5시 35분 어제 제가 있었던 그 교량 위를 상공을 그 작은 황새들 100대 정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대는 50대 50대씩 해가지고 북부 쪽을 담당할 그 50대는 이쪽 하늘을 지나갔고요. 나머지 50대는 조금 더 남쪽에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새벽 5시 50분에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상공을 15분 만에 주파한 거죠. 그리고 연합군이 사격을 가합니다. 사격을. 그래가지고 그 사격을 피하기 위해서 북부 50대가 저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 저쪽에서 있었던 그 남부 50대들 중에서 5대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그 남부 쪽은 안개가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북부에서 온 그 50대를 착각을 하고 아 이쪽이 남부 편대구나 해서 그들에게 편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부의 5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엉뚱한 곳으로 가서 상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비 공중 강습 작전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나는 가야 하는 곳들이 택시로만 갈 수 있는 곳들이어서 택시를 부르게 된다. 네, 이곳에는 택시가 있고요. 저게 지금 계속 요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실수 하더라도 그냥 계속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당주라는 곳인데 여기 지금 여기도 강이잖아요. 강. 5월 10일 점심 12시 50분에 독일군이 이곳 보당주라는 마을에 접근을 하였고요. 이곳 보당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독일군은 저쪽에 있는 바르나흐라는 곳에서 포를 설치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하지만 여기를 점령을 못하게 되고요. 연합군이 독일군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진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 다리를 폭파시켜 놓습니다. 네, 부서뜨려 놓죠. 그래가지고 1보병연대 3대대가 저쪽에 도하를 합니다. 도하를. 그래서 19시쯤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많이 늦은 상황이죠. 12시 50분에 이곳 보당주에 독일군이 다가왔는데 저쪽에서는 19시경에 저쪽에서 도하를 하고요. 12시 50분경에 독일군이 이쪽 보당주에 접근을 했는데 왜 19시 이렇게 넘게 뚫렸느냐, 여기서 연합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미 언급이 된 그 니비 공중 강습 작전이 독일군이 너무 열심히 싸워가지고 연합군 지휘소에서 여기 있는 보당주 군인들에게 적당히 싸우다가 뒤로 빼게 하려고 이렇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 통신망을 더 벨기에 쪽 더 깊숙이 이렇게 공중 강습을 시도한 독일군이 통신망을 죄다 끊어놔가지고 결국 그 명령이 여기까지 전달되지 못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독일군을 무려 6시간 동안 지연시킨 겁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이곳에서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지금 아마 이분은 도대체 여기에 왜 온 건지, 제가 여기에 왜 온 건지 싶으실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들판이잖아요.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남부 편대 50대와 북부 편대 50대, 근데 북부의 그 50편대랑 남부의 5대 편대 빼고 싹 다 합친 그 거의 90몇 대가 저쪽에 한 몇 킬로 정도 가야 되는데 저쪽에 착륙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아 잘못 내렸구나 싶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그쪽에 길들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서 오게 됩니다. 제 뒤에 보이는 들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르스키라고 하는 중령이 지금 이제 5대밖에 착륙을 안 한 상태잖아요. 저기 그러면은 그 작은 황새가 2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까지 합치면 3인용이지만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탄 사람들은 각 황새당 2명씩이기 때문에 총 10명이 저기에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10명이서 이제 임무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라면은 50대니까 100명이겠죠? 100명이 해야 될 일을 10명이서 뭐냐? 그럼 그게 전격전의 전설이라는 책에서는 어떤 표현이 돼 있었냐면은 노상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10명이서 저기서 노상강도처럼 그 통신망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2명의 오토바이 전령이 사로잡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당주에 너네 이제 많이 싸웠으니까 철수해라는 명령을 2명의 오토바이 전령을 보였는데 그 2명이 저쪽 노상강도들에 의해 포로가 된 겁니다. 제가 탈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와, 왔어.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저 2등석인데 근데? 아 2등석 앞에 딱 한 칸 1이고 나머지는 다 2등석이네요. 어디로 가볼까? 어차피 근데 한정거장이라서 기차입니다. 기차. 여기는 네프샤토고 지금 상황이 리브라몽에서 구용까지 가는 그 버스의 한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고요. 이곳 벨기에 남부의 버스는 어떻게 사냐면은 TEC, 근데 여기 현지인은 TEC라고 안 부르고 택이라고 부른다고 현지인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택이라는 앱으로 티켓을 사면 거기 이제 뭐 밸리데이트라는 뭐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눌러서 저 앞에서 딱 카메라로 스캔하면은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야, 구용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다. 네, 여러분, 이곳은 벨기에의 부용이고요. 프랑스와의 국경과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거의 프랑스 접경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부용. 일단 지금 되게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되게 막 안개도 깔려 있고 뭔가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듯한 분위기. 심지어 이제 12월 31일이라서 되게 분위기가 묘한데 약간 몽환적인데, 사실 1940년 5월 11일 밤 이곳은 그냥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은 부용. 이곳은 벨기에의 부용입니다. 1940년 5월 10일 프랑스 이군 사령관 렌티데르 장군은 이곳 부용의 시장한테 이곳에 있는 호텔들 중 한 곳을 야전 병원으로 써주려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용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장군, 부용은 휴양지요. 우리 호텔들은 관광객들에게 모두 예약되어 있어. 하지만 그 다음날인 5월 11일에 독일군이 이곳에 입성을 하고요. 또 그 다음날 5월 12일에 구데리안, 즉 독일 측 19기가 군단장인 구데리안의 군단 지휘소가 이쪽에 생기는데, 정확히 어디에 생겼느냐? 저곳에 있는 호텔 파노라마라는 곳에 생겼습니다. 구데리안이 실제로 머물렀던 곳인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이곳 부용의 파노라마 호텔 앞에 있고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1940년 5월 12일에 이곳에 이제 군단 지휘소가 생기는데, 이제 그날 오후에 구데리안이 이 건물 안에서 이제 작전 계획을 논의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오후에 영국 공군 폭격기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침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서 폭발물을 운반하던 공병 부대가 영국 공군 폭격기에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요. 진짜 여기서 덩한 폭발이 일어나고요. 그 폭발이 얼마나 컸는지 이 파노라마 호텔 전체가 뒤흔들렸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이 안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던 그 구데리안의 머리 위로 박제된 멧돼지 머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맞고 진짜 죽었다고 하면은 진짜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 구데리안이 이제 이틀 뒤인 5월 14일에 스당에서 대서양으로의 진격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스당에서 조금 더 방어선을 구축을 할지, 역습을 대비할지, 아니면 대서양으로 밀고 들어갈지, 이 갈림길에서 구데리안이 매우 고민을 하다가 대서양으로 진격을 명령하게 되는데, 결정을 하게 되는데, 구데리안이 만약에 그 이틀 전 여기서 죽었다고 하면은 스당에서 그런 대서양으로의 진격 결정이 안 내려졌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프랑스 침공이 더 많은 시간을 끌거나 어쩌면 독일이 완벽하게 이기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구데리안이 독소 전쟁에서 1년 후에 1941년 하반기에 이제 이 헤르만 허트라고 하는 이 장군과 함께 민스크랑 스몰렌스크, 이 소련 서부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이 중부 집단군 지역에서 이 엄청난 기동전의 진수를 보여주게 되는데, 만약에 그 1년 전인 1940년 여기서 죽었다고 하면은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세무아 강이고,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북쪽에 있는 교량이고, 남쪽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군은 아르덴 숲을 전속력으로 돌파한 다음에 이제 그 1전차 연대장 레트비 대령이 이쪽 부용으로의 진격을 즉각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독일군이 총 공격을 시작한 지 37시간 만인 5월 11일 6시 반에 독일군 3중대가 이곳 교량에 접근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연합국 측이 독일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곳 다리를 폭발을 시킵니다. 그러자 독일 측의 그라프 폰 슐렌부르크 대위는 이쪽이 이제 폭파된 것을 알고 남쪽에 있는 교량을 건너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이제 그쪽으로 진격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남쪽 교량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온도가 되게 낮거든요. 어쨌든 저쪽 북쪽 교량, 이쪽이 이제 남쪽 교량인데, 저쪽 북쪽 교량에서 3중대가 시간을 끄는 동안 4중대가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4중대장 필립 중위가 이끄는 전차가 거의 이곳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연합군 측이 이쪽 교량을 폭발을 시킵니다. 못 건너오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전차 포탄이 그 필립 중위의 전차에 딱 명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수는 즉사를 하고요. 전차는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동은커녕 고철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이제 강을 건너는 것보다 일단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연합군 측도 강 건너에 독일군을 사격하고 독일군도 강 건너에 있는 연합군을 사격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다가 19시 15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저쪽에 이제 북쪽 교량이 있고 더 저쪽에는 남쪽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 교량들에 비해서 지금 더 북쪽이 올라온 거고요. 여기가 지금 세무아 강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자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얕습니다. 저쪽에 북쪽 교량도 파괴되고 남쪽 교량도 파괴가 됐기 때문에 독일군 측 입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든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1940년 5월 11일 19시 15분에 독일군 2중대, 그러니까 3중대고 4중대니까 이제 이쪽은 2중대인데 폰크레스 대위가 이끄는 2중대 전차들이 진짜 이쪽 딱 이 위치를 향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북쪽 교량과는 불과 300m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 독일의 슈츠카들이 오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하실 건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독일군 전차들이 피해를 입고 또 프랑스 쪽에서도 저렇게 저쪽에서 포격, 사격을 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일대에서 고립이 됩니다. 진짜 이 일대에서요. 그러자 이 이중대가 상황을 좀 오판하게 됩니다. 불리하다고, 자신들이 지금 불리하다고 상황을 오판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1940년 5월 12일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 00시 15분, 그러니까 여기 온 뒤 5시간 만에 다시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철수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프랑스야말로 지금 독일에 대해서 되게 과대평가를 하는 바람에 이쪽에 19시 15분에 건너왔다고 했는데 21시 반에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뭐 프랑스군이 철수한다는 사실을 독일군은 몰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군도 철수하고 곧 이어서 독일군도 철수를 한 건데, 그 다음날 1기갑사단이 아침에 이제 전공법으로 이곳에 대해서 막강한 공격을 퍼붓지만 이미 부용은 텅 빈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철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1940년 5월 12일 아침에 이곳 역시 독일군의 수종으로 떨어지고요. 이제 이 부용 다음으로 격전지가 바로 이제 스당이 되게 됩니다. 스당, 되게 유명한데요. 스당. 오. Yes, I see. 프랑스의 스당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